예, 오늘은 행동주의 이론에 대해서 고전적 조건 형성과 조작적 조건 형성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행동주의 하면은 어, 항상 그 학습을 중요시하죠. 학습. 행동주의는 학습을 통해서 행동 변화를 한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행동주의에서 학습하는 방법이 뭘까요? 어, 그 대표적인 방법이 행동주의에서는 학습이 뭐 책을 보고 이런 건 아니고요. 뭐냐면 고전적 조건 형성과 조작적 조건 형성의 방식으로 학습을 한다는 것입니다. 행동주의 학습은 대표적인 게 이제 고전적 조건 형성과 조작적 조건 형성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고전적 조건 형성과 조작적 조건 형성은 이 뭐 2급이든 1급이든 간에 이거는 단글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요. 그래서 이걸 확실히 마스터를 해야만이 뭐냐면 다른 그 이상심리라든가 임상심리, 이상심리, 임상심리라든가 심리 상담 쪽을 문제를 풀 때 이게 이해가 됩니다. 또 심리 치료에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이 개념이 안 잡히면은 이게 기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다른 과목을 수학할 때 좀 애로를 겪거든요. 그래서 기본되는 이것은 확실히 우리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여기에 나온 Recording in 것은 progress. 행동주의와 관련된 실기에 나온 문제입니다. 물론 이거는 2급입니다만은 1급에도 같이 이제 공이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행동주의에 대해 가지고는 실기에도 실제 비중이 많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눈여겨보시고요. 자, 먼저 우리가 고전적 조건 형성과 조작적 조건 형성에 있어 가지고 그 과정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사실상 이 고전적 조건 형성에 대해서 이론서를 보게 되면은 이 내용이 상당히 방대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 이렇게 하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은 저는 학문적 접근보다는 쉽게 그 문제를 풀이하는데 에, 거기에 아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가 정리를 했거든요. 아마 이런 식의 교재는 아마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제가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의 입장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은 이걸 쉽게 메커스를 할 수 있는가, 이렇게 나름대로 좀 이렇게 작업을 많이 했던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 고전적 조건 형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물론 이것은 파블로프의 개 침샘 실험에 의해서 나온 것이죠. 자, 어떤 조건 형성 전에는 뭐냐면은 일단 먹이가 있어요. 먹이가 개밥이겠죠. 또 개가 침을 흘립니다. 종소리가 있어요. 이 세 가지가. 자, 사실상은 어떻습니까? 먹이를 개가 보면은 침을 흘려야 되는 게 정상이 아닐까요? 네, 이거는 일반적이에요. 일반적으로. 먹이를 보고 침을 흘립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먹이를 보지 않고 종소리만 듣고도 침을 흘리게 만드는 것이에요. 이것이 고전적 조건 형성입니다. 그래서 먹이를 보지 않고 종소리만 듣고도 침을 흘린다. 이 조건 형성 전에는 먹이는 이게 무조건 자극입니다. 즉 먹이는 무조건 보면은 침을 흘리게 돼 있으니까 이걸 무조건 자극이라고 UCS라고 하죠. 침도 무조건 반응입니다. 먹이를 보면 침을 흘리니까. 그래서 종소리는 조건이 이렇게 만들어지기 전에는 NS라 해서 뉴트럴 스티뮬러에서 중성 자극이거든요. 아무런 효과 없어요, 종소리. 뭐 종소리를 듣는다고 해서 이 세상의 모든 개가 침을 흘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 이것을 다시 말하면 이제 어떻게 하느냐? 조건 형성을 합니다. 종소리를 들려주고 나서 그 다음에 먹이를 주니까
이걸 반복을 하니까 나중에 어떻게 이걸 반복을 하니까 나중에 걔가 어떻게 됩니까? 종소리만 들어도 먹이가 오는 줄 알고 뭐냐면은 나중에 이게 과정을 이걸 반복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조건 형성 과정인데 나중에 이걸 조건 형성이 딱 되고 나면 종소리만 듣고도 어떻습니까? 침을 흘리더라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이 고전적 조건 형성의 가장 간단한 내용이 됩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아마 고전적 조건 형성을 잘 이해하기가 쉽죠. 그러면 그전까지는 종소리가 말이죠. 중성자극이에요. NS라고 하는 것은 중성자극이거든요. 근데 조건이 형성이 되면은 뭐냐면 조건 자극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이제는 이게 종소리가 어떤 의미가 이렇게 되겠죠. 이래서 종소리가 나오면은 침을 흘리게 하는, 쉽게 말하면 조건 형성 이전과 이거하고는 어떻습니까? 확연하게 순서의 차이가 있죠. 예. 이것입니다. 이것을 뭐냐면은 여러 학습에도 이렇게 나중에 나온 행동주의 학자들이 이것을 많이 응용을 해서 이론을 만들어낸 것이죠. 예. 즉 이게 개뿐만 아니라 사람의 행동도 이렇게 변화시키는 쪽으로 이렇게 이제 바꾸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전적 조건 형성을 뭐라고 하느냐면은 이게 연합이라고 합니다. 연합. 즉 중성자극 종소리와 이 종소리와 침을 어떻게 해요? 종소리와 침을 이렇게 연합을 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연합이라고 한다는 것도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됩니다. 연합학습이다. 고전적 조건 형성은 연합학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요런 내용 정도만 충분히 수용을 하시면은 이제 다음 내용들을 우리가 풀어가면서 세부적인 이론을 어떻게 해요? 문제를 풀어가면서 이제 문제를 통해서 익히시면은 보다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왜? 문제 속에 모든 이론들이 거기에 다 나오니까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련 문제를 보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거예요. 근데 저는 어땠어요? 여러분들이 하실 일을 제가 대신해서 잘 문제만 가지고도 이론을 소화할 수 있도록 제가 이제 편집을 해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먹이는 무조건 자극이고 먹이로 인해서 나오는 침은 무조건 반응. 조건화 되기 이전의 종소리는 그때 중성 자극이 아무런 효과 없어요. 조건화가 딱 되고 나면 그때는 조건 자극이 되어버립니다. 종소리로 인해서 나오는 침은 조건 반응이 되거든요. 자,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자, 이렇게 조건화 되기 이전의 종소리, 조건화 된 이후의 종소리, 조건화 이렇게 나오는데, 항상 우리가 앞으로 나오는 문제를 볼 때는 조건 자극이라고 하면은 이걸 종소리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쪽으로 이렇게 보면 문제가 쉽게 풀립니다. 이게. 그 다음에 무조건 반응하면은 먹이라고 생각하시죠. 침이라고 생각하면 돼. 침. 무조건 반응은 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먹이는 무조건 자극이 되고요. 그래서 이런 말들이 나올 때 침, 예, 침과 종소리, 그 다음에 먹이 이런 쪽으로 연관시켜서 문제를 푸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고전적 조건 형성의 기본 원리가 있습니다. 기본 원리인데 이 원리는 우리가 불안을 감소시키는데 이 고전적 조건 형성 원리가 많이 쓰이고요.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유명인들의 광고 모델이 바로 이것이 고전적 조건 형성이 됩니다. 유명인 모델이 입으니까 그게 어떻게 해요? 나한테 자극을 줘서 나도 저 옷을 사야 되겠네 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가 모든 매스메디어에서 하고 있는 광고가 알고 보면 뭡니까? 이 고전적 조건 형성의 원리를 이용해서 광고를 하고 있다. 그래서 매출을 올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불안이나 광고 이런 공포감을 줄이는 것은 이 고전적 조건 형성의 원리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해 놓으면 다음에 문제 풀 때 다 써먹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 원리는 인제 시강일계라고 이렇게 합니다. 시강일계. 즉 이 형성이 어떻게 하면 잘 되는가 하는 것은 일단 시간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소리와 나중에 그 먹이가 어 이 오는 시간이 너무 길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시간이 근접해야 됩니다, 빨리. 우리가 고전적 조건 형성에서는 가장 이상적인 시간이 0.5 초라고 하거든요. 이게 빨리 돼야 돼요. 근데 종소리 울려 놓고 뭐 몇 10초 지나 가지고 해 버리면 그만 어때요? 그 효과가 없다는 것이죠. 그 시간이 어떻게 가까울수록 이 조건 형성은 잘 된다. 그런 것도 있지만은 우리가 이 고전적 조건 형성과 앞으로 뒤에 나오는 조작적 조건 형성과 비교하면은 조작적 조건 형성은 자극을 주지 않습니다. 행동의 결과에 따라서 강화를 합니다. 역시 강화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시간의 원리에 따라서 빨리 일으켜 줘야 된다는 것이겠죠. 그다음에 강도의 원리입니다. 자극이 강할수록 강화물이 또 어 강할수록 이 형성이 조건 형성이 잘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관성의 원리가 돼야 돼요. 뭐 걔도 종소리도 하다가 그다음 뭐 벨소리를 이렇게 한다거나 북소리를 한다거나 이렇게 일관되지 않으면은 어떡할까요? '아 이게 형성이 잘 안 된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한두 번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적으로 해야 이게 잘 된다. 요런 것도 이해를 해 주시면은 우리가 문제를 풀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이 조작적 조건 형성은 바로 일단 비교를 해서 우리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조작적 조건 형성 바꿔 말하면 이걸 도구적 조건 형성이라고 합니다. 실험실에 실험 상자라든가 이런 걸 도구를 쓰기 때문에 우리가 조작적 또는 도구적 조건 형성이라고 하는데 이 조작적 조건 형성은 말이죠. 행동을 수정하는 이런 목표로 많이 쓰입니다. 행동을 바꾸기 위해서. 그리고 어떤 반응 즉 행동 이후에 보상이 따르는 것이 이것이 뭐냐면은 조작적 조건 형성입니다. 그러니까 고전적 조건 형성에는 뭐가 없다? 보상이라고 하는 게 없어요. 예. 없고 그러나 조작적 조건 형성에서는 행동 후에 뭐냐면 보상이 따른다. 그러나 우리가 고전적 조건 형성에는 뭐가 있습니까? 행동 이전에 뭘 자극을 준다는 거죠. 조건 자극을 준다. 이게 차이입니다. 자극을 주는 거와 우리가 자극 스티뮬러를 주는 것과 보상 이거하고는 다르죠. 리스판스를 주는 거하고는 이제 다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고전적 조건 형성이 이게 수동적입니다. 고전적 조건 형성 수동적입니다. 왜냐하면은 종소리 듣고 거기 따라서 침을 흘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수동적이에요. 그러나 조작적 조건 형성은 능동적이다라고 하는 것도 비교해서 알고 계시면 됩니다. 예. 이 능동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것, 능동적 수동. 일단 요렇게 정리를 하고 또 인제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첫 문제를 한번 접근합니다. 고전적 조건 형성에서 조건 자극과 무조건 자극을 배열할 때 조건 형성의 효과가 가장 오래 지속되는 비율입니다. 이게 시험에 뭐 안 나오는 데가 없거든요. 지금 오늘 하고 있는 고전적 조건 형성과 조작적 조건 형성, 그다음에 강화와 처벌, 그다음에 불안 감소 기법은 이것 같은 경우는 한 4문제 내지 5문제 나옵니다, 이것이. 왜냐하면은 이게 심리학 개론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고 5과목 골고루 막 섞여서 나와요. 이게 부여 번호를 보면 아실 거예요. 이게 원래는 이게 심리학 개로 1 번부터 20 번이지만은 뭐 어떤 경우는 100 번에도 나오고 그래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걸 전부 다 제가 뽑아 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거든요. 자 여기에서 우리는
어느 게 가장 효과가 좋고 약한가 이 순서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거는 여기 있는 요약해 놓은 이론을 봅시다. 조건 형성 효과입니다. 지현동후입니다. 지현동후. 요렇게 기억을 해 주십시오. 제일 강한 것이 지연 배열입니다. 그다음에 흔적 배열이고 동시적 배열이고 후진 배열 또는 역행 조건 형성이라고도 합니다. 쉽게 말해 역배열이죠. 이건 뭐를 가지고 이렇게 지연이다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이거는 조건 자극이 먼저 제시되지만 조건 자극이 사라지기 전입니다. 사라지기 전에 무조건 자극이 제시됩니다. 무조건 자극은 제시가 돼야 돼요. 이것이. 그러니까 사라지기 전입니다. 전에. 이렇게 제시되는 것으로 지연 조건 형성은 조건 형성 효과가 가장 잘 되는 방법. 이게 가장 강해요. 사라지기 전에. 그러니까 너무 시간이 오래 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아까도 말했지만 가장 이상적인 시간은 0.5도. 이렇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흔적 배열은 구분함 사라지기 전이죠. 지연은. 흔적 배열은 조건 자극이 제시되고 조건 자극이 완전히 사라지고 난 후입니다. 이게 사라지기 전이지만 이거는 사라진 후입니다. 이 조건 자극. 사라지고 난 후 무조건 자극이 제시되는 것으로 흔적 조건 형성이라고 합니다. 동시는 뭐냐면 같이 해요. 종소리하고 먹이하고 같이 주는 거예요. 먹이하고. 이러면은 어때요? 이게 종소리 때문에 침이 나는지 먹이 때문에 침이 나는지 이게 구분이 안 되겠죠. 개라고 하면 개도 헷갈릴 거예요. 아마 사람도 헷갈릴 것이고 이게 동시에 하는 것은 동시에 제시됩니다. 여기 조건 자극이라고 하면 종소리로 생각하시고 무조건 자극하면 뭘요? 먹이를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소리가 먼저 제시되고 나서 사라지기 전에 무조건 자극 음식이 먹이가 들어와야 이제 침하고 형성이 잘 된다는 말이고 흔적 배열은 종소리가 나고 시간이 좀 지나서 종소리도 이제 가물가물하고 사라지고 난 후에 먹이를 줄 때 이때는 이게 종소리 듣고 침 흘리는 조건 형성이 지연 배열보다는 못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동시에 하는 거는 이거는 헷갈리겠죠. 별로 효력이 없습니다. 그다음 후진 배열은 이제 순서를 거꾸로 합니다. 무조건 음식을 먼저 주고 무조건 자극하면 음식으로 생각해야 이 말이 이거 볼 때마다 이 무조건 자극이 뭐지 또 위에 올라와서 보지 마시고요. 무조건 음식이 먹이가 먼저 제시되고 그다음에 조건 자극이 조건 자극은 종소리죠. 종소리가 나중에 제시된다. 이러면 잘 안 되겠죠. 이래 가지고는. 이것을 바로 이렇게 하는 강도가 지연동후라고 해서 그러니까 지연 배열이 가장 효과가 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건 형성에 가장 오래 지속되는 배열은 바로 지연 배열이고 그 다음에 흔적 배열이고 그 다음에 동시 배열 그 다음에 후진 배열이 되겠죠.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봅시다. 이게 2번 나왔죠. 이거는 그전에도 수없이 나왔어요. 이거는 19년부터 23년간에 이런 거예요. 다음 조건은 어떤 조건 형성에 해당되는가? 연구자가 종소리를 들려주고 10초 후입니다. 피실험자에게 전기 자극을 주었다고 가정해보자. 몇 번의 시행 이후 다음 종소리에 피실험자는 긴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조건 형성이냐? 이때는 일단은 종소리 나고 어떤 이렇게 자극을 줬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알아야 될 건 시간을 봐야 돼요. 몇 초 후입니까? 10초 후죠. 이렇게 돼 버리면은 이거는 지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이럴 경우는 뭐라고요? 이때는 흔적 조건 형성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간이 10초 같으면은 0.5초하고는 20배나 차이 납니다. 요렇게. 왜냐면 이걸 모르고 하면은 시간을 우리가 포인트를 잡지 않으면은 이게 지연인지 흔적인지 헷갈릴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시간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20년도 1회, 22년도 3회, 요거 전부 다 20년도 1회, 요런 식으로 여기에 문제 코드 번호입니다. 연합학습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우리가 고전적 조건 형성도 연합학습이라고 하지만 조작적 조건 형성도 다 같이 뭐냐면은 이 연합학습에 해당이 됩니다. 조건 형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 틀린 걸 찾으라고 했네요. 고전적 조건 형성 이론, 능동적 아니라고 했죠. 네, 고전적 조건 형성은 수동적이고 조작적 조건 형성이 능동적이라고 해서 1번이 틀린 내용이 된 것입니다. 자, 조작적 조건 형성은 결과에 따라 행동 변화입니다. 네, 이거 맞고, 고전적 조건 형성 이론, 무조건 자극과 조건 자극의 짝짓기 빈도, 횟수, 시간적 건접성, 수반성 등이 중요하다. 맞죠? 이런 것들이. 조작적 조건 형성 이론, 강화 계획을 통해 행동 실현 빈도의 조절 가능하다. 조작적 조건 형성은 강화, 보상이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틀린 것은 우리가 1번이다. 능동적이 아니고 고전적은 수동적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자, 이렇게 다 반복이 됐어요. 21년도도 나오고 22년도도 나오죠. 조건 형성의 원리와 그에 해당하는 예를 잘못 연결시킨 것은, 조작적 조건 형성은 행동 수정이 목표라고 했죠. 행동 수정. 소구에 대한 저항은 소구에 대한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학습한 효과가 날아간다는 게 소구예요. 효과가 날아가 버려. 근데 그게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잘 안 날아간다 이 뜻입니다. 이 말을. 소구에 대한 저항은 뭡니까? 효과가 빨리 없어지지 않는다 하는 것은 우리가 부분 강화 효과, 이 부분 강화 효과가 뭐냐면 효과가 더 있습니다. 부분 강화가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이 부분 강화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나오지만 강화에 우리가 변동 비율, 고정 비율, 그다음 변동 간격, 고정 간격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부분 강화 효과가 됩니다. 그때만 해주는 게 아니고 어떤 타이밍마다 해주는 게 이게 이제 부분 강화 효과예요. 이것이. 그래서 요것도 맞는 내용이 되고, 강화보다 처벌을 강조한다라고 해서 행동 조성이 있는데, 이 행동 조성은 뒤에 나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행동 조성은 뭔가 행동을 만들어가요. 점차점 계속 칭찬을 해가면서 보상을 주면서. 그래서 뭐냐면 바람직한 행동으로 딱 이렇게 목표 행동으로 딱 만들어가는 것인데, 자, 행동 조성에는 처벌은 하지 않습니다. 행동 조성은 오로지 강화만 합니다. 그래서 처벌이 아니다. 이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행동 조성은 처벌이 아니다. 그러니까 처벌보다 강화를 강조한다. 이게 맞겠죠. 이게 이제 틀린 표현이다 생각하시면 되고, 고전적 조건 형성의 응용은 유명 연예 광고 모델 이런 것들은 고전적 조건 형성을 응용한 것이 된다. 이렇게 됩니다. 3번은 순서상 조금 뒤에 또 이게 나오니까 또 한번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전적 조건 형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조건 자극하면 항상 종소리 생각이 하죠. 무조건 자극 음식물입니다. 이게 빈번하게 딱 띄어지면 조건 형성이 더 잘 일어난다. 왜 제가 종소리, 무조건 자극은 먹이 이렇게 해야 이 문제가 우리 머리에서 빨리빨리 이게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무조건 자극하면 이게 뭡니까? 먹이. 조건 자극, 종소리에 무조건 자극, 음식이 종소리에 순행하는 경우에 조건 형성이 더 잘 일어난다? 아니죠. 먹이를 먼저 주고 종을 쳐봐야 이건 잘 안 일어나죠. 이걸 우리가 뭐라 합니까? 역배열이에요. 역행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옳지 않다. 이걸 말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무조건 자극, 조건 자극이 뭔가 이래 해버리면 또 헷갈려요. 무조건 자극은 먹이고, 조건 자극은 종소리다. 이렇게 하면 아주 쉽게 이게 정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번이 틀렸네요. 조건 형성이 소구된 후 이제 날아가 버렸어요.
일정 시간 지난 후 조건 자극이 주어지면 여전히 조건 반응이 발생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이제 뒤에 나옵니다. 이것을 자발적 회복이라고 합니다. 학습에 까먹었다가도 우리도 나중에 생각나는 경우 있죠. 이걸 자발적으로 회복이 된다는 그런 뜻이니까 맞는 내용이고, 그다음에 학습 과정에서 제시되지 않았던 자극이라도 조건 자극과 유사하면 조건 반응을 유발시킬 수 있다 했는데, 요걸 뭐라고 하냐면 자극 일반화라고 합니다. 자극이 일반화. 일반화가 돼 가지고 비슷한 자극에도 어떻게 해요? 효과를 본다. 요렇게 인제 되는 것이죠. 유사하면은. 이걸 우리가 뭐라고 속담에 이런 게 있죠. 뭐 소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 뭐 가슴을 쓸어담는다. 이런 것 비슷할 때 이게 나타나는 이게 하나의 그 자극 일반화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 문제입니다. 고전적 조건 형성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거 고전적입니다. 중립 자극은 무조건 자극 직후에 제시돼야 된다. 무조건 자극은 뭡니까? 먹이죠. 먹이 다음에 종소리는 이거 안 되죠. 예. 직후가 아니고 먼저 돼야 이게 조건 형성이 되죠. 종소리가 먼저. 행동 변화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적절한 반응의 수나 비율에 따라 강화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죠. 이게 맞는데, 근데 지금 여기에서 이제 알아야 할 게 이 말 자체는 맞아요. 근데 이 문제 정답은 아니거든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 우리가 문제를 볼 때는 이게 고전적 조건 형성인지 조작적 조건 형성인지 그걸 봐야 돼요. 그러면 여기 그만 3탄 4번에 막 그냥 혼돈이 올 수가 있습니다. 1번은 확실히 틀렸다 하더라도. 왜냐하면은 고전적 조건 형성에는 강화가 없다라고 했잖아요. 자극만 있지 종소리. 강화가 나오면 이것은 고전적 조건 형성이 아니고 무슨 조건 형성? 조작적 조건 형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풀면서 이런 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 놔야 됩니다. 즉 강화는 고전적 조건 형성이 아니고 어디에? 조작적 조건 형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적절한 행동은 즉시 강화하고 부적절한 행동을 무시함으로써 새로운 행동을 가르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강화가 나오면 이건 무슨 조건입니까? 예. 이것은 역시 조작적 조건 형성이에요. 고전적 조건 형성에는 강화가 없다 이렇게 해버리면 됩니다. 대부분의 정서적인 반응들은 고전적 조건 형성을 통해 학습될 수 있다. 이게 맞는 거예요. 요거 잘 기억해 주십시오. 이 내용은 언제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빈도가 높은 표현입니다. 대부분의 정서적인 반응, 특히 불안, 공포 이런 것들이죠. 고전적 조건 형성을 통해서 학습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뭐 밑에 이렇게 좀 이렇게 해놨는 거죠. 자, 다음 문제입니다. 고전적 조건 형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왜 이 같은 문제를 이렇게 반복해서 풀면은 저절로 이해가 될 겁니다. 대부분의 정서적인 반응들은 고전적 조건 형성을 통해 학습될 수 있다고 맞는 표현이죠. 옳은 것 했으니까. 예. 중립자가 무조건 자극 직후 아니죠. 순서가 바뀌었죠. 역시 행동 변화 효과를 가두기 위해서는 강화 땡이죠. 모든 자극에 대한 모든 반응은 연쇄를 사용하여 조건이 형성할 수 있다. 자, 연쇄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이게 이제 조작적 조건 형성인데 우리가 이 쇼컷이나 뭐 물의 고래 같은 거 이렇게 할 때 하나를 잘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또 다음 행동으로 연결해야 되죠. 하나는 뭐 점프를 했다가 한 번은 춤을 췄다가 하나는 물고기를 싹 지나가야 되고 그러려고 하면은 이게 강화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동작 한 동작마다 연결을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연대라고 하거든요. 이 체인처럼 이게 되는 거. 요것은 바로 고전적 조건 형성이 아니고 뭐다?
조작적 조건 형성이 됩니다. 그때마다 어떻게 먹이를 주잖아요. 사육사든지 조련사가 주고 하나 넘을 때마다. 이거 여러 가지 연속적인 동작을 만들 때 쓰는 것. 주로 뭐 이렇게 개라든가 서커스단에 이렇게 하는 이런 동물 훈련이야 막 이런 것들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맞는 거는 대부분의 정서적인 반응들은 고전적 조건 형성을 통해 학습될 수 있다. 요거 하나만 확실히 맞다고 확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고전적 조건 형성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현상에 대해 설명을 옳다는 것은 항상 이제 고전적 조건 형성이니까 한번 차근히 한번 봅시다. 조건 형성된 조건 자극이 아니라도 조건 자극과 유사한 자극에 대해서는 조건 반응이 발생하는 자극 일반화가 나온다. 그렇거든요. 이게 이제 자극 일반화입니다. 맞네요. 일반적으로 조건 자극이 무조건 자극보다 그럼 조건 자극하면 동토리, 무조건 자극 먹이보다 이렇게 보면 되죠. 먼저 제시되는 지연 조건 형성이나 맞죠? 이게 먼저 되니까 흔적 조건 형성에서 조건 형성이 잘 된다. 이것도 맞는 말이죠. 그 다음에 한번 소거된 조건 자극이라도 한번 날아가 버렸어요. 학습을 잘 시켜놨는데도 시간이 지난 후 유사한 상황에서 조건 반응이 다시 발생하는 자발적 회복이 일어난다. 이걸 자발적 회복입니다. 유사한 상황에 되면 또 일어나요. 사람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여러 가지 보면은. 4번 조건 형성된 조건 자극은 다른 조건 형성 과정에서 무조건 자극의 역할을 하여 중성 자극을 조건화시킬 수 있는데 이를 역조건 형성이라고 한다 했는데 요게 이제 틀린 내용인데 사실상 우리가 이게 있어요. 이 고전적 조건 형성, 조작적 조건 형성도 깊이 들어가려면은 뭐 한도 끝도 없거든요. 우리가 시험에 필요한 것만 하는데 요런 것을 우리가 실제로는 고차적 조건 형성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고차적 조건 형성을 모르더라도 역조건 형성을 알면은 됩니다. 역조건 형성. 역조건 형성은 뭐냐면은 이게 자주 나올 수 있는 그 내용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 왓슨 같은 경우에 바로 애 이름이 갑자기 피터스인가 이거 9살 먹은 애한테 말이죠. 어린애한테 그걸 했어요. 흰 쥐를 보면 순간에 큰 부자 소리를 울리게 이렇게 학습을 시켰어요. 근데 애가 흰 색깔만 보면 어떻게 되어버립니까? 막 벌벌벌 떠는 거예요. 요새 같으면 이런 실험 못 합니다. 윤리적으로 어긋나죠. 애한테 이런 실험을 하면은. 이래 가지고 이 왓슨이 이 왓슨의 이 사건은 상당히 유명하죠. 왜냐하면은 이 행동주의는 사실상 정신분석에 대항하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즉 정신분석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불안이 어떤 무의식의 억압이라든가 심리성적 발달 이론에서 고착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정신적인 문제로서 불안과 공포가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이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이론이란 말이야. 근데 왓슨의 이 실험으로서 뭐를 세상에 공개를 했느냐 하면은 그게 아니다. 정신 문제하고 상관없이 학습을 통해서 이렇게 공포를 사람들이 느낀다. 이래 가지고 그 정신 분석에 대항할 수 있는 반론을 그 실험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 버렸죠. 자, 이제 이것이 이제 유명한 그 왓슨의 그 실험이죠. 그런데 애가 흰 색감을 보면은 그만 놀라니까 이제 앞으로 애가 성장하는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인제 이거를 고친다. 또 고친다. 나는 고칠 수 있다 해서 어떻게 했냐면은 예 그 흰색 있는데 애가 좋아하는 걸 같이 뭐냐면은 흰색을 이제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거기다 애가 좋아하는 사탕이라든가 풍선이나 인형을 같이 넣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살살 보니까 그 인형이 있으니까 흰색에 대한 두려움을 점점 사라지게 돼서 나중에 흰색에 대한
공포에서 벗어났다 한 것이 왓슨의 그 유명한 실험인데 바로 요것이 바로 역조건 형성입니다. 즉 싫어하는 것에다가 좋아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같이 이렇게 뭐냐면 부여를 해함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했던 거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는 것이 바로 역조건 형성이라고 해서 이것은 우리가 불안 감소에 많이 쓰이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역조건 형성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4번은 역조건 형성에 대한 설명과는 다른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 1, 2, 3번 내용을 확실히 익히면은 뭐 또 4번은 또 이렇게 답을 찾을 수 있겠죠. 여기에 역조건 형성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해 놓았거든요. 사례는 좀 물하고 이렇게 했지만은 뭐 똑같은 원리가 되겠습니다. 자, 고전적 조건 형성이 효과적으로 학습되기 위한 조건입니다. 무조건 작업과 조건 작업이 시간적으로 어떻게 근접해 있어야 된다 했죠? 시강 1개라고 했지 않습니까? 고정 비율 강화 계획을 통한 학습이 필요하다. 고정 비율하고 이게 이제 지금 요 부분은 강화에 들어가서 이제 나오는 것이거든요. 고정 비율 강화 계획을 통한 학습이 고정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도 맞습니다. 고정적으로. 혐오 조건 형성을 통한 학습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우리가 이 혐오 조건 형성, 이것은 말이죠. 혐오 조건 형성은 이 고전적 조건 형성하고는 좀 그 다른 것이 됩니다. 이것은요. 그래서 혐오 조건은 혐오 치료법이라고 따로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어, 이 행동을 바꾸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술을 많이 먹는 이런 사람에게 술 먹으면은 어떻게 해요? 막 토하게 하는 그런 약을 먹인다. 그러니까 우리가 담배도 보면은 금연을 하기 위해서 어때요? 담배를 피우면 뭐 수명이 어떻게 된다고 막 묻고 있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하나의 그 혐오 치료에 대한 그런 그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요 내용은 다른 내용이고 변동 간격 강화 계획을 통해 학습을 해야 된다 해서 여기에서 맞는 걸 찾으라고 했네요. 죄송합니다. 여기에서 1번이 맞네요. 학습되기 위한 조건이니까 고정 비율 여기에서는 사실상 여기서 보면은 3번은 혐오 치료고 이 효과적으로 학습되기 위해 가지고는 지금 강화 들어가지 않습니까? 강화가 들어가는 것은 고전적 조건 형성이 아니거든요. 이 말 자체는 맞는데 항상 제목을 우리가 조작적 조건 형성인가 뭘요? 고전적 조건 형성을 봐야 돼요. 강화가 들어가는 것은 고전적 조건 형성이 아니다. 다시 한번 또 이렇게 강화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강화가 나오면 이거는 조작적 조건 형성이다. 그래서 2, 3, 4가 내용은 뭐 맞지만은 고전적 조건 형성이라고 하는 제목과 비교하면은 맞지가 않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음, 엄마라는 언어가 어머니의 행동과 반복적으로 연합됨으로써 해석된다고 설명하는 이론은 자, 요것도 말이죠. 고전적 조건 형성에 들어갑니다. 이것이 엄마의 행동이 자극이 돼서 엄마 따라해서 나중에 이걸 학습한다라고 해서 엄마의 행동과 이 엄마라는 단어가 반복이 된 연합학습이다라고 해서 이 고전적 조건 형성이다. 차라리 요거를 설명하려면 조금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답을 익혀 주십시오. 엄마 이 부분은 고전적 조건 형성에 해당이 된다. 이 문제가 생각외로 빈도가 좀 자주 나오더라고요. 자, 다음 문제입니다. 행동주의적 견해에 따르면 강박한 행동은 어떤 원리에 의해 유지되는가? 이것도 우리가 강박 행동은 정서적 문제잖아요. 불안, 정서, 공포, 강박 행동 이거는 고전적 조건 형성입니다. 항상 정서적인 문제가 나오면은 이것은 고전적 조건 형성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 다음에 또 자주 나왔네요. 자신과 타인의 휴대폰 소리를 구별하거나 식용버섯과 독버섯을 구별하는 것.
이런 것을 우리가 변별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변별. 요거는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고요. 자극 일반화, 변별, 조형에 대해서 나와 있죠. 조형은 행동 조형이라고 하고 또는 행동 조성이라고 하는데 목표 행동에 좀 더 가깝게 근접하는 행동은 연속적 여기에 강화가 있습니다. 처벌이 없습니다. 앞에 그런 문제 한번 나왔죠. 처벌이 나오는 것은 행동 조성이 아니다. 강화가 있다. 이렇게 한 번 더 이 내용을 복습을 하고요. 203-9번입니다. 새로운 자극이 원래 C에서는 조건 자극입니다. 컨디셔널 스티뮬러스에서 조건 자극. 조건 자극은 뭐가 됩니까? 종설이죠. 새로운 자극이 유사할수록 원래 그 자극하고 유사할수록 조건 반응을 촉발할 가능성이 크다는 학습의 원리는 뭐가 될까요? 이게 유사하다 하니까 이게 일반화가 되겠죠. 비슷한 게 이렇게 된다. 그게 일반화가 됩니다. 유사할수록 더 가까울수록 효과가 있다. 이런 뜻이고요. 232-35번입니다. 순종적이던 개가 실험 과정에서 안절부절 못하고 공격적이며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등의 실험 신경증은 다음 중 어떤 요인의 어려움이 있을 때 유발되는가? 그만 걔가 막 헷갈려요. 왜 헷갈리냐, 예를 들어 종소리인지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북소리인지 막 헷갈렸다고 합시다. 이 걔가 지능이 어떤지 몰라. 그러니까 자극을 분별을 못하면 헷갈려가지고 우리가 우왕좌왕하죠, 사람도. 예. 맨날 듣던 소리가 아니고 아주 이상한 소리 나면 그만 혼돈하는 이걸 이제 자극 변별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 걔가 헷갈려가지고 이 실험 신경증에 걸린다. 이렇게 답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31-14번 얼마간의 휴식 시간을 가진 후에 소구된 반응이 다시 나타나는 현상은 여기에 이제 다발적 회복이 된대요. 다발적으로 회복이 된다. 221-15번입니다. 단순 공포증이 유사한 대상에게 확대되는 현상을 설명하는 원리입니다. 자, 단순 공포증이 유사하다라고 하면 자극 일반화죠. 일반화됐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연합학습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도 있습니다. 고전적 조건 형성은 능동적 이게 제가 문제 편집하면서 말이죠. 이걸 더블로 안 지어서 이렇게 나왔네요. 이래서 복습 한번 하면 되겠습니다. 고전적 조건 형성은 수동적 차원의 능동 변화, 조작적 조건 형성은 능동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반복돼서 나왔네요. 기말고사에서 전과목 100점을 받은 경희에게 선생님은 최우수상을 주고 친구들 앞에서 칭찬도 해주었다. 선생님이 경희에게 사용한 학습 원리는 자, 여기에서는 칭찬입니다. 칭찬도 실은 강화거든요. 강화물이 칭찬도. 그러면은 요것이 이런 경우에는 이게 조건화는 조건화 맞아요. 근데 무슨 조건화냐? 강화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조작적 조건 형성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만약 고전적 조건 이렇게 하면 걸리겠지만 어차피 조건하니까 이 연합된 거니까 이거는 맞다. 강화가 가더라도 조건하는 조건하다. 조건하는 두 가지죠. 고전적, 조작적 두 개가 있기 때문에요. 이 3타는 여기 해당이 안 되고요. 그 다음 79번입니다. 조작적 조건 형성과 관련하여 항상 조작적 조건 나오면 강화가 나옵니다. 강화에 미치는 변인으로 옳지 않는 것은 했습니다. 옳지 않는 것. 박탈 수준이 낮을수록 강화물의 효과가 더 크다 했습니다. 자, 이 박탈 수준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돈이 많은 사람에게 예? 돈이 많은 사람에게 예를 들어서 10,000원을 빼앗는 거하고 돈이 아주 없는 사람 하루 뭐냐면은 연탄도 이렇게 사기 힘든 사람에게 10,000원을 빼앗는다고 할 때 빼앗으면 똑같은 10,000원이라도 박탈 수준이 위에가 큽니까 아래가 큽니까?
아리가 크죠. 연탄도 못 사는 사람한테 10,000원 큰 돈이거든요. 아이 뭐 몇십억 돈 가진 사람은 10,000원은 뭐 또 박탈돼 봐야 별로 뭐 아픈 것도 없어요. 영향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박탈 수준이 이게 돈 많은 사람 박탈 수준이 돈으로 비교하면 낮죠. 아주 낮습니다. 뺏겨 봐도 그 수준이 낮고 없는 사람에게는 박탈 수준이 높죠. 똑같은 10,000원이라도. 자 요렇게 이해하면 박탈 수준이 낮을수록 광화문의 효과가 더 크다는 말은 박탈 수준이 낮은 부자일수록 쉽게 말하면은 10,000원의 광화문의 효과가 더 크다가 아니겠죠. 그러니까 박탈 수준이 높을수록 광화문의 효과가 더 커요. 즉 연탄도 사기 힘든 사람에게 10,000원 주면 똑같은 10,000원이라도 광화물로서 아이고 효과가 나겠죠. 근데 몇십억이 있는 사람에게 10,000원 똑같은 10,000원 가지고 보상을 해줘 봐야 이거 뭔데 하고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 내용을 이해하시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말이 틀렸습니다. 효과가 큰 광화물은 효과가 작은 광화물보다 더 효과가 단군이겠고 학습이 일어나는 비율은 행동에 대한 광화물이 뒤따르는 정도에 따라 달라지는 것 당연이겠죠. 반응과 결과 사이의 간격이 가까울수록 학습이 더 잘 일어난다. 근접성 이것은 고전적 조건 형성과 조작 조건 형성에 같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기타 문제가 되겠는데요. 다음 중 성격이 다른 학습은 했습니다. 연합학습, 통팔학습, 잠재학습, 모방학습인데 뭐 요거는 우리가 많이 안 나오니까 그냥 답 정도 기억하시면 돼요. 우리가 통팔학습 같으면 이 켈러의 바로 아하학습이 통찰학습. 이거 잠재학습은 톨만의 잠재학습이죠. 즉 배우지 않아도 나중에 이 학습을 하더라는 것이고 통찰학습은 어떻게 하면 광화문을 안 주다가 몇 번 혼자 어째 하다 보니까 찾더라 이런 것이고 모방학습은 뭐 쉽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는 뭐냐면 연합학습만이 뭐냐면 자극이 있습니다. 자극이. 딴 거는 자극이 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요 차이가 바로 연합학습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연합학습은 자극이 없다. 물론 거기에 따른 반응도 없겠죠.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그다음에 213-87번입니다. 내담자에게 바람직한 목표 행동입니다. 설정해 두고 바람직한 목표 행동 나오면 이게 행동 조성입니다. 이거는 딱 어때요? 목표를 정해놓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는 거 설정해 두고 그 행동에 근접하는 행동을 보일 때 단계적으로 차별 강화를 주어 바람직한 행동에 접근해 가도록 만든 치료 기법은 이게 바로 행동 조형, 행동 조성입니다. 하나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엄마가 뭐냐면은 내 아이를 책을 좀 자주 읽게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면 맨 처음에는 어떻게 하느냐면 맨날 서점 앞을 자꾸 애 데려갈 때 글로 이제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서점에 한번 놀러 가보자 해서 또 들어가게 하고 그다음에 그때마다 강화문을 계속 주는 거예요. 뭐 용돈을 준다거나 칭찬을 해준다거나 나중에 같이 또 책을 또 읽을 때마다 서점에서 그럼 나중에 책을 사서 집에 가지고 오면 또 주고 나중에 집에서 결국 어떻게 그 애가 집에서 혼자 스스로 책 읽는 재미를 붙이게끔 이래 한다. 이런 것들이 만약 단계적으로 강화물을 주거든요. 이것이 이제 대표적으로 하나의 행동 조형 또는 행동 조성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목표 행동을 나오면은 이것은 행동 조형, 행동을 그렇게 만들어 간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211-2번입니다. 조건 형성의 원리와 그에 해당하는 예를 잘못 연결시킨 것이네요. 조작적 조건 형성의 응용은 행동 수정 그런데요. 예. 소구에 대한 저항을 한다. 소구에 대해 저항은 즉 효과를 오래가게 한다 이 말이죠. 이거는 부분 강화 효과가 맞죠. 부분 강화 효과를 할 경우에 잘 안 학습이 잘 안 날아간다 이런 뜻이고요. 강화보다 처벌 강조 행동 조성
자, 행동 조성은 뭐가 없다요? 처벌이 없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강화만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바꾸어 말하면 처벌보다 뭐 강화를 강조한다 이렇게 표현하면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고전적 조건 형성의 응용, 유명 연예인 광고 모델 맞는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3번 항상 행동 조성에는 처벌이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강화만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91-10번입니다. 다음 설명이 나타나는 것은 우리는 교통사고 혹은 교통 위반 범칙법을 예방하기 위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빨간 신호등에서 정지하는 것을 학습한다 했는데, 자, 이거는 깊이 설명하려면 시간이 가고 또 이 가끔 나오는 문제니까 이런 경우에는 답을 익히는 게 좋습니다. 요건 도피학습에 해당이 됩니다. 도피학습. 회피학습은 뭐냐면 도피학습을 통해서 이제 교통신호를 잘 지키죠. 그렇게 될 경우 저절로 이제 회피학습으로 자기 스스로 알아서 하죠. 근데 회피학습이 이루어지기 전에 도피학습 범칙금을 준다든가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싫어서 뭐냐면 안 하죠. 그래서 나중에 회피학습으로 이렇게 바뀐다라고 해서 처음에 이렇게 하는 것은 도피학습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 정리해놨죠. 회피학습은 도피학습을 통해 바람직한 행동. 나중에 그러다 보면 아이고 스티커 날라오고 나면 어떻게 해요? 아이고 이제 운전할 때도 신호 찍혀야 되겠네? 이렇게 되는 과정이 그렇게 됩니다. 처음에는 도피학습, 그 다음에 처벌을 두렵게 하는 것이고, 그게 익숙해지면 나중에 저절로 그렇게 안 한다. 회피를 하게 된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 일일이 설명하면은 끝이 없으니까요. 그 다음에 아동의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감소시키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적합한 기법은, 바람직하지 않는 행동을 감소시킨다라고 했는데, 요것은 말이죠. 답을 익혀 주시면 됩니다. 이게 행동 연세라든가 토큰 경제 추상 훈련이 아니고, 요걸 과잉 교정이라고 합니다. 과잉 교정. 요거는 문구를 이렇게 익혀 주시면 좋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아동이라든가 이렇게 나오면은 과잉 교정이 됩니다. 이게 이제 또 다른 차이는 말이죠. 행동 연세라든가 그 다음에 토큰 경계와 주장 훈련과 과잉 교정의 차이는 말이죠. 이거는 바람직한 행동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플러스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과잉 교정은 바람직하지 않는 행동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하는 그런 차이가 또 구분이 됩니다. 성질상으로. 그러나 우리가 과잉 교정은 뭐냐면은 이 쉽게 말하면은 예를 들어서 뭐 나쁜 행동을 할 때마다 어떻게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딴 것까지 같이 막 어떻게 해요? 청소까지 시킨다든가 그 행동과 관련 없는 그런 것까지 막 시키는 이런 방법이 되죠. 과잉 교정. 그다음에 이제 손다이크에 대해서는 자주 나오니까 좀 익혀야 됩니다. 이거는 물론 이 조작적 조건 형성입니다. 손다이크. 손다이크가 제시한 효과의 법칙과 관련이 없는 것은, 여기 뭐 고전적 조건 형성은 아니죠. 손다이크 하면 이제는 뭡니까? 조작적 조건 형성으로 나와야 됩니다. 손다이크는. 손다이크, 왓슨, 스키너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조작적 조건 형성, 즉 도구적 조건 형성과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도구적 조건 형성이고, 그럼 이게 두 개 나오면 둘 중에 하나 틀립니다. 이 도구적, 고전적 이 나오니까 둘 다는 될 수 없죠. 고전적은 아니고, 여기 이제 시행착오 학습을 했습니다. 문제상자라고. 문제상자가 뭐냐면은 왓슨의 얘기를 요거 스토리를 알면 돼요. 손다이크의 고양이 연구 실험이 나옵니다. 문제 상자에 고양이가 페달을 누름으로써 빗장이 비켜져 문이 열리도록 딱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우연히 페달을 누르다가 우연히 자극이 오면 안 돼요. 우연히 혼자 돌다 보면 페달을 밟을 수 있잖아요. 다니다 보면. 그 반복할수록 이제 탈출하는 속도가 그걸 밟는데 저절로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손다이크는 이런 문제상 학습을 시행착오에 의한 학습 몇 번은 딴 데 하죠. 그럼 몇 번 하다 보니까 정이 가니까 문이 열리네. 그래서 이것을 효과의 법칙이라는 이 개념을 제시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 상자가 나오는 것이죠. 예. 그다음에 시행착오, 도구적 조건 형성. 도구적이라고 해서 상자를 이렇게 해서 페달을 놓고 도구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도구적 조건 형성 또는 조작적 조건 형성이라고 한다. 손다이크의 이 내용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자주 나오니까. 왜 중요하냐? 예, 출제가 자주 되니까 중요한 거예요. 저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을 겁니다. 그 다음에 무작위적 반응 중에서 긍정적 결과가 뒤따르는 반응들을 통해서 행동이 증가하는 학습 법칙은 무작위적 반응이거든요. 역시 무작위로 이 페달이 하나 있어요. 딴 데도 했어요. 그냥 무작위로 하는 것은 계획을 안 하고 그냥 어쩌다가 밟은 게 이거예요. 무작위적 반응. 예. 이게 바로 뭐냐면은 이게 바로 효과의 법칙이 됩니다. 효과의 법칙. 예. 그럼 시행착오 법칙은 이게 왜 아닌가? 예, 시행착오를 법칙으로 하면 안 되겠죠. 시행착오 학습이 되지 법칙이 들어가면 곤란합니다. 이게 시행착오 법칙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 이거는 시행착오 학습은 돼요. 예. 시행착오를 통해서 학습을 하더라. 이건 법칙은 아니죠. 효과의 법칙이라고 생각. 그래서 우리가 뭐 효자손 하죠. 그래서 효자손, 효과의 법칙은 손다이크다. 이렇게 안 헷갈리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자, 64번 201-64번입니다. 수업 시간에 가만히 자리에 앉아있지 못하고 돌아다니며 거부들의 물건을 함부로 만져 왕따를 당하고 있는 초등학교 3학년 10세 지적장애 남아의 문제 행동을 도울 수 있는 가장 권장되는 행동치료법은 나왔죠. 자, 요것은 우리가 교정하고 좀 다른 요게 유관성 관리라고 합니다. 유관성 관리. 이거는 아까 했던 게 오히려 더 유관성 관리네요. 이게 주로 이제 정신병동이라든가 이런 데서 많이 쓰고 있는 겁니다. 뭔가 그 규칙을 잘 안 지킬 때, 규칙을 안 지킬 때 아예 무시를 한다거나 아니면 딴 어떤 숙제를 주는 거예요. 뭐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런 숙제를 주는 이런 것을 유관성 관리 또는 유관 학습이라고 합니다. 요것도 그렇게 답을 익히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221-77번이 다음 유관학습에 가장 적합한 년 이렇게 쭉 보면 압니다. 욕설을 하지 않기 위해 욕을 할 때마다 화장실 요게 유관성 학습이에요. 딴 것도 안 볼까 손톱 물어뜯기를 줄이기 위해 손톱에 선약 바르기 요게 바로 아까 했던 그 혐오치료입니다. 혐오치료. 요게 혐오치료 기법이야. 이렇게 선약을 발라놓으면 여기에 충격적 스트레스 사건이 떠오를 때 그만이라는 구호외치기 요거는 타임아웃이라고 합니다. 타임아웃. 예. 이게 행동 뒤에 있는 타임아웃 그만하는 건 시간 됐다. 이제 더 이상 하지 말라 이렇게 하는데 타임아웃 기법이네요. 뱀에 대한 공포가 있는 사람에게 뱀을 만지는 사람의 영상을 보여준다. 요건 모델링에 해당이 되겠죠. 영상을 보여주는 거는 그걸 보고 저래도 괜찮구나. 자기도 뱀을 두려워하세요. 요거는 모델링 기법이 되겠네요. 자, 요것이 바로 유관 학습이 됩니다. 1번 욕설을 하지 않기 위해 욕을 할 때마다 욕과 상관한 화장실 청소를 시킨다. 이런 것이 됩니다. 그 다음에 193-68입니다. 정신건강의학과 병동에 입원한 환자들 중 단체 생활의 규칙을 잘 지키지 않는 환자들의 행동 문제들을 개선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치료법. 이것도 맞아요. 정신건강병동 나오고 하면은 이게 68번이니까 이게 심리 개론이 아니고 이게 유관성 관리가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193-88번입니다. 다음 사례에서 사용된 상담 기법은 상담자가 검열을 하고자 하는 철수 씨에게 검열을 시도하기 전 얼마의 기간 동안 흡연량을 대폭 줄여 하루에 특정한 시간에 특정한 장소에 있으면
흡연을 하도록 권하였다. 이게 뭐냐? 예, 이건 조건 자극 줄이기로 이렇게 답을 익히시는 게 좋습니다. 딴 거는 뭐 여기에 행동 감소법이라든가 이런 건 아니니까 조건 자극을 줄인다. 예, 담배를 태우면 뭐 기분이 좋다는 이 자극을 주잖아요. 이게 담배가 자극제라 아니겠습니까? 이걸 줄인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에, 또 겹쳐 나오는 행동주의 상담의 한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한계라고 하는 것은 행동주의 상담의 단점이 되겠죠. 상담 과정에서 감정과 정서의 역할을 강조를 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걸 이제 강조하는 게 바로 앨리스의 RBT 이런 그게 되겠죠. 내담자의 문제에 대한 통찰이나 심오한 이해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내면적이 아니고 외적인 행동을 바꾸는 게 주 목적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고차원적 기능과 창조성, 자율성을 이런 걸 무시를 하겠죠. 그래서 상담자와 내담자의 관계를 중시하여 기술을 지나치게 강조한다. 관계를 중시하는 것보다는 기술을 지나치게 강조합니다. 이것도 중시하고 이것도 중시가 아니고 이것보다는 기술을 중시한다. 그래서 이 표현이 틀린 그 표현이 되겠습니다. 행동주의는 관계를 중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뭘요? 기술만 더 중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32에 15번입니다. 행동주의적 성격 이론에 관한 설명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이라고 했습니다. 스키너는 스키너가 아까 손다이크 같은 경우에는 고양이 상자, 스키너는 또 유명한 비둘기 상자 또 이게 있죠. 이렇게 어떤 상황에서 비롯되는 행동과 그 결과를 강조하기에 맞고 상황적 변인보다 유전적인 변인을 중시하였다. 유전적인 변인보다 상황적인 변인을 중시하는 게 행동주의입니다. 유전 따지는 건 없어요. 행동주의에서는 유전적 변인을 중시하는 게 우리가 누구의 이론으로 생각하시면 됩니까? 바로 프로이드입니다. 프로이드는 진화론에 따른 거기에 따라서 유전적 변인을 중시하는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행동주의는 정신분석 이론에 반하여 마음에 안 들어서 했는데 또 이 유전적 변인을 중시할 수는 없겠죠. 상황적 변인을 더 중시했다. 이게 틀린 내용이네요. 모든 행동을 자극과 반응이라는 기본 단위로 설명을 했고 학습 원리를 통해서 성격을 설명했어요. 학습 원리를 통해 가지고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적선 현상과 또 효과의 법칙 등 관련 그 문제를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일단 과목 진행상 또 여기